상처 주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마을을 지키는 방법. 그 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루가 무너질 만큼의 말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말을 놓지 못했습니다. 거칠지도 않았고 화를 담고 있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약용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마음 가까이 둘 말이었는가? 우리는 흔히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지만 정작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음 가장 안쪽까지 들여보낸 나 자신의 선택입니다. 모든 말이 마음에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스쳐 지나가게 두었어야 했습니다. 이 글은 어떤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약용이 왜 사람이 아니라 말을 가려야 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글은 하나의 기준을 천천히 드러내려 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흐려지는 말, 그 말이 왜 문제였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두었어야 했는지 이제부터 그 거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당신이 들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아침 인사, 업무 지시, 가벼운 농담, 스쳐 지나간 안부. 하루에 우리가 듣는 수백, 수천 개나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중 대부분은 귀를 스치듯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입니다. 단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말한 사람은 벌써 잊었을 텐데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재생 버튼이 눌려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좀 그렇다는 거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이 말들은 욕설도 아니고 고함도 아닙니다. 명백한 공격도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일상적인 톤으로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말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그 말이 머무를 자리가 있는지를 느낄 뿐이다. 우리는 보통 상처받는 이유를 말의 내용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디에 닿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어떤 말은 귀를 지나 바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마음속 깊은 곳, 이미 약해진 부분, 내가 스스로 의심하던 그 지점에 정확히 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뭅니다. 마치 상처난 곳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처럼.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답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나를 잘 모르고 한 소리야. 오해에서 비롯된 거야. 맞습니다. 그 말은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말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마음에 남는 것은 그 말이 이미 내 안에 있던 무언가와 겹쳤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낯선 말은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누가 갑자기 너 외계인이지? 라고 하면 황당하긴 해도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니까. 하지만 내가 이미 은밀히 두려워하던 것,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던 것,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을 건드린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염려하던 게 맞았어. 다들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이것이 여운의 정체입니다.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린 내 안의 불안이 계속 울립니다. 마치 종을 한 번 쳤는데 여운이 오래도록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반박할 수 있어도 감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을 리 없잖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말을 곱씹습니다. 자꾸만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내가 했어야 할 대답을 상상하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말은 이미 끝났는데 마음은 계속 그 말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끝없이 지치도록.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를 되새기며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거나 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을까? 추측하거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책하는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점점 소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놀랍게도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분석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의 진짜 의도는 뭘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었을까?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그 말을 마음 깊숙이 들여보내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말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그 말은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마음 가까이 둘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말의 의미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나 사이의 거리를 묻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은 현관에서 받아야 하고, 어떤 말은 문 밖에 두어야 하며, 어떤 말은 아예 문을 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말을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보내고 그 말들에게 내 하루를, 내 평정을, 내 마음을 다 내어줍니다. 정약용이 본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의 문을 활짝 열어준 나 자신. 그 말을 마음 안쪽 깊숙이까지 안내한 나 자신. 그 말의 의미를 부여하고 반복해서 떠올리고 내 존재 전체와 연결시킨 나 자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마음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섬세한 형태의 자기 돌봄입니다.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선택하듯 마음에 들이는 말도 선택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원래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그것을 붙들면 그때부터 말은 머문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깨달음 앞에 서 있습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말들이 유난히 마음을 소모시키는가? 왜 그 말들은 그토록 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가? 어떤 말은 듣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 언제쯤 그만 좀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했는데. 이 말들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묘한 초조함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았던 내 속도가 갑자기 느려 보입니다. 내가 걷고 있던 길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교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라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벌써 다 했는데라는 말 뒤에는 당신이 뒤처졌다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감정을 강요합니다.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조급해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자꾸만 앞을 보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들을 마음의 보폭을 흐트러뜨리는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보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보폭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보폭을 넓히려 합니다. 당연히 균형이 무너집니다. 더 교묘한 말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근데 후회하지 마.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 말들은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심습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미래에 대한 위협처럼 다가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한숨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 말들도 같은 것을 건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이 현재의 확신을 흔듭니다. 가장 힘든 말은 오히려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솔직히 말해줄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이 말들은 조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옵니다.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한 말인데 내가 왜 기분 나빠하지? 하는 자체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들을 특별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선의의 얼굴을 한 말이 가장 깊이 상처를 낸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은 나와 너를 비교하고 은근히 내 선택이 더 낫다고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라는 말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당신의 내면에 이미 있던 의심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 선택이 정말 맞는 걸까?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다들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조언의 형태를 빌린 이 말들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던 질문들을 확증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박하려 하면 충고를 거부하는 고집 센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넌 원래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 말들은 설명처럼 들립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는 당신을 틀 안에 가둡니다. 넌 원래 예민해. 이 말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이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당신을 고정된 무언가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름 붙이기에 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너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틀에 갇힙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틀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이미 있던 불안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아직도? 라는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내가 이미 나는 너무 느린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이미 내 선택이 맞는 걸까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넌 원래 그래라는 말이 무거운 이유는 내가 이미 나는 변할 수 없는 걸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봤습니다. 말은 빈 곳을 찾아 들어간다. 마음이 단단할 때는 어떤 말도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 빈틈이 있을 때, 의심이 자라고 있을 때, 불안이 숨어 있을 때 그 말들은 정확히 그곳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떤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때는 깊이 상처가 됩니다. 말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이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속도에 확신이 있었다면 아직도? 라는 말은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선택을 신뢰했다면 너를 위해서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넌 원래 그래라는 말이 나를 가두지 못했을 겁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했던 것도 이겁니다. 말의 힘은 그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모든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에 빈틈이 있을 때 모든 말은 그곳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말의 의미를 끊임없이 분석하거나 그 말에 대한 완벽한 반박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 어디가 약해져 있는지, 어떤 불안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의심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말은 거울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은 사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있던 말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 사람과 거리를 둬야겠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연락을 끊고 싶어집니다. 만나지 않으면 그 말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과의 만남을 피하고 동료와의 대화를 최소화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멀리했는데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멀어졌는데 말은 가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는데도 그때 그 말은 계속 떠오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혼자 걷는 길에 문득문득 그 말이 생각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끊으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는 하나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멀리해야 할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인가?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말과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면 그 말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좋은 말을 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진심으로 위로하다가도 때로는 무심코 비수를 꽂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가끔은 좋은 말도 하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고민하고 다시 기회를 줄지 말지 망설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자책합니다. 정약용이 제안한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말을 멀리하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말과 사람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어떻게 그 말만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아니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매 순간 다른 말을 한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르고 아침의 말과 저녁의 말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 단 하나의 말을 붙들고 그것으로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관계를 끊으려는 그 사람도 수백 수천 개의 말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말도 있었고 유머러스한 말도 있었고 지혜로운 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단 몇 마디의 상처 주는 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마디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과 말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 그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전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단순히 너그러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사람과 말을 구분하고 그 말이 내 마음 어디에 닿을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 말은 분명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어머니라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했을 수도 있고 걱정이 과했을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툴렀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 대신 그 말과 거리를 둡니다. 어머니가 저런 말을 하셨구나 하고 인정하되 그 말을 마음 깊숙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만나되 그 말은 현관에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분별의 지혜입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말을 한 사람을 다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가까이 두고 저 말은 멀리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간단한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말을 한 걸음 낮은 곳에 두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상처 주는 말을 마음 한가운데 둡니다. 그 말을 중심에 놓고 그 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에 반응합니다. 그 말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 말을 중심에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구나. 여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런 말을 했구나 하고 인식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 한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옆으로 치워둡니다. 마치 식탁 위에 물건을 한쪽으로 밀어두듯이 이것이 말의 위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자꾸 중심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밀어두어도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가능해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자리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중심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고 바깥이 있습니다. 모든 말이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지혜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은 마음 한가운데 두고 자주 떠올립니다. 어떤 말은 가장자리에 둡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말, 참고는 하되 휘둘리지 않는 말, 그리고 어떤 말은 바깥에 둡니다. 내 마음에 들릴 필요가 없는 말, 그냥 지나가게 두는 말. 상처 주는 말의 대부분은 세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바깥에 두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말고 말의 위치를 바꾸라는 것. 관계를 끊지 말고 거리를 조절하라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만나도 괜찮아집니다. 그 말이 다시 나와도 이제는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말과 사람을 분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없고 모든 말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말을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이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걱정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친 날 이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렇게까지 티가 나나? 역시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거야. 다들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같은 말인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들어옵니다.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어 있을 때는 그냥 좀 피곤하긴 해 하고 넘어갈 말이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예민함은 피로에서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함을 성격의 문제로 봅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규정하거나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상대를 탓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예민함은 성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쉬지 못했을 때, 마음의 여백이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새우고 난 다음 날 작은 소리에도 짜증이 납니다. 충분히 잤을 때는 괜찮던 소리가 피곤할 때는 참을 수 없이 거슬립니다. 몸이 그렇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모든 말은 더 크게 들립니다. 더 날카롭게 들립니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것은 말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회복력이 떨어진 겁니다. 건강한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견딥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는 피부는 미세한 접촉에도 아픕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마음은 웬만한 말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은 아주 작은 말에도 베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말을 받는 마음의 상태다. 우리가 평소보다 더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상대가 평소보다 더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소보다 더 지쳐 있어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마음이 지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상태.
여백이 없는 상태. 처음에는 이 표현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쳤다는 것은 비어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무언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하지만 정약용이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친 마음은 사실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걱정, 불안,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미루고 있는 결정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마치 정리되지 않은 방처럼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더 이상 둘 곳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은 억지로 들어오며 다른 것들과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누군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걱정들과 만납니다.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과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과 만나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라는 자책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 말은 이미 내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드리고 자극하고 증폭시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빈 그릇에는 물이 고이지만 가득 찬 그릇에는 물이 넘친다고 비유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말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한쪽에 두고 천천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인식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득 찬 마음은 다릅니다. 새로운 말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넘침이 감정의 폭발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울컥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억울함에 목이 메거나 무기력해지는 것. 이미 가득 차 있던 마음이 그 말을 계기로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왜 이런 작은 일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별것도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 작은 일이 맞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떨어뜨린 것은 이미 가득 차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조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적게 받아들여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해결하려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알아내려 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끊임없이 원인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가득 찬 그릇에 계속 물을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덜어내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들어오는 말의 양을 줄입니다. 마음이 지쳤다면 사람을 덜 만나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짧게 끝내도 괜찮습니다. SNS를 멀리해도 괜찮습니다. 뉴스를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상처가 있을 때 쉬는 것이 필요하듯 마음이 지쳤을 때 고요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들어온 말을 붙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말을 곱씹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분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려놓습니다. 셋째, 내 상태를 먼저 돌봅니다. 말을 정리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합니다. 쌓여있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냅니다. 미루고 있던 결정을 내리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리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절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만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지라고 자책하는 대신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말을 해라고 원망하는 대신 지금은 내가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돌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야지.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함이 북받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참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참는 것과 멀리 두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은 받아들이고 억누르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주는 아픔을 느낍니다.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목소리를 조절하고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되새김질합니다. 곱씹습니다.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끓고 있는 상태. 폭발하지 않으려고 눌러 담고 있지만 압력은 계속 높아지는 상태. 그래서 참는 것은 힘듭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하루 종일 참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탈진합니다. 반면 멀리 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멀리 둔다는 것은 애초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마음 한가운데 들여보내지 않는 겁니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아, 저런 말을 하는구나.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저 말이 맞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런 말이 있었다 하고 지나갑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의 대화를 스쳐듣는 것처럼. 들리긴 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처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참는 것은 받아들인 후에 억누르는 것입니다. 멀리 두는 것은 애초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이미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견디는 겁니다. 멀리 두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무엇을 들릴지 선택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은 마음을 소모시키지만 멀리 두는 것은 마음을 보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상처 주는 말을 참고 견딘 날과 그 말을 멀리 두고 지나간 날. 어느 쪽이 더 평온할까요? 참았을 때는 피곤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도 참았다는 안도감보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는 막막함이 더 큽니다. 하지만 멀리 두었을 때는 다릅니다.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 힘들지만 견디는 모습,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억누르는 모습. 그래서 절제를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곧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절제를 선택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하는 능력, 무엇을 가까이 두고 무엇을 멀리 둘지 결정하는 지혜.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식탁 앞에 음식이 가득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입니다. 이때 절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먹고 싶지만 참아야지. 음식을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 손을 뻗으려다가 억지로 참습니다. 이것은 인내입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진짜 절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않겠다. 내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먹지 않기로 한 음식을 보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모든 말이 나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절제는 무엇일까요? 다 들어야 하는데 힘들다 하며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받아들이고 저 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문지기는 모든 방문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들릴 사람과 들리지 않을 사람을 구분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모든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은 환영하고 어떤 말은 정중히 거절하고 어떤 말은 문 밖에 두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는 모든 말을 참아야 해가 아니라 나는 들을 말을 선택할 수 있어가 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해가 아니라 나는 상처 줄 말을 마음에 들이지 않을 수 있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훨씬 쉽습니다. 참는 것은 힘듭니다. 계속 긴장해야 하고 계속 억눌러야 하니까. 하지만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말했을 때 참는 방식 화가 나지만 참자. 표정 관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말을 곱씹게 되고 선택하는 방식 저 말은 내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느낌이 다릅니다. 전자는 무겁고 후자는 가볍습니다. 전자는 수동적이고 후자는 능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도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문지기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 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 들여보낼 만한 말인가? 모든 말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두지 않습니다. 한번 멈추고 한번 물어봅니다. 이 말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말은 나를 위로하는가? 이 말은 진실을 담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현관에 두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무나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이는 손님은 선택하면서 왜 마음에 들이는 말은 선택하지 않는가? 우리는 집에 낯선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초인종이 울리면 확인하고 아는 사람만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늘 활짝 열어둡니다. 모든 말이 들어옵니다. 상처 주는 말도, 불안하게 하는 말도, 혼란스럽게 하는 말도. 이제 그 문을 지킬 때입니다. 문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차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필요한 말, 진실한 말은 환영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둡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말, 혼란스럽게 하는 말, 부정적으로 만드는 말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고맙지만 이 말은 받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인 줄 알았으니까. 거절하는 것이 무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다가 내 마음이 망가지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지키려다 나 자신을 잃으면 그것이 정말 좋은 태도일까요?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부로 열어두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가까이 둘 것과 멀리 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모든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중 무엇을 마음 가까이 둘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두지 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말을 멀리 두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항상 귓가에 맴돌던 말들, 머릿속을 채우던 대화들, 끊임없이 분석하고 곱씹던 그 시간들이 사라지면 마치 익숙한 소음이 멈춘 것처럼 어색합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고요함이 맞는 건가? 우리는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남의 평가, 끊임없는 비교, 머릿속 대화. 그것들이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이 보인다. 소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느라, 상처를 분석하느라,
대꾸를 준비하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고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왜 그래? 아직도 그래? 넌 원래 그래?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정약용은 이것을 본심의 회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들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것. 외부의 소음이 멈추고 내면의 고요가 찾아오는 것. 처음에는 이 고요가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머물러 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평온함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 말이 줄어든 자리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온전한 당신이. 흥미로운 것은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해, 위로를 받아야 해, 조언을 들어야 해.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내가 옳다고 말해줄 누군가를. 하지만 정약용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마음의 회복은 말이 아니라 고요에서 온다. 물론 좋은 대화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때로는 그것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남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해준다고 해서 그 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정약용의 답은 단순합니다. 그냥 온다. 말을 멀리 두고 고요 속에 머물고 마음에 여백을 주면 회복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애쓰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마치 상처가 낫는 것처럼.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그 상처에게 빨리 나으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이 하고 덮어두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상처는 스스로 아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멀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요 속에서 쉬게 하면 마음은 스스로 회복됩니다. 누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이제 괜찮네.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떠올려도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평정입니다. 평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파도가 있었다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바다는 다시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태풍 이전의 고요함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겪었지만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흔들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경험은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평정을 찾으면 이제 다시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모든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말도 가볍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렸고 사소한 표현에도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끝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말을 받아도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구부러져도 다시 펴집니다. 이것은 둔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모든 말이 다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말은 귀 기울일 가치가 있고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내도 된다는 것을, 어떤 말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하고 어떤 말은 문 밖에 두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말은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가까이 지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말을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말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내 마음의 문지기이고 무엇을 들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더 적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말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회복되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음 가까이 둘 말과 멀리 둘 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한 어떤 말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던졌을 때 예전처럼 그 말을 마음 깊숙이 들여보내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마음 가까이 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 멀리 둘지.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지혜입니다. 말과 사람을 분리하는 지혜, 마음의 문을 지키는 지혜, 고요 속에서 회복되는 지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온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마루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